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제일 유리해 보여요. 만약에 출마하면 그렇죠. 뭐 어제도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제일 높게 나왔고 또한 현재 당 대표로 오르내리는 분 중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에 있던 분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어요.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이제 뭐 울산시장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당을 지켜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 시인인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원들만 이렇게 뽑으니까 그런 캠페인도 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이 친윤이에요? 친윤 호소인. 친윤 호소인. 네. 이제 호소인의 전성시대. 신윤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하나 더 붙였어요. 오늘은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길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탑을 하나 더 붙였던 건 본인이 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탑 자리가 얼마 안 남.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나는 우리 장소수 우리 난 성철 형을 볼 때마다 좀 짠해. 왜요? 같은 동네 주민인데, 에? 우리 지난주에도 또 저녁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이거 뭐 우리 청취율 견인에 혁혁한 공이 있지만 또 역시 열논란의 인물. 안녕하세요. 예. 보수우파 호소인. 패널 호소인 장성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수오빠 패널 호소인. 이게 뭔 소리고? 3590님. 국힘에서 보수 패널 감별이 시작됐네요. 장성철 소장 힘내세요. 자, 벨제비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진짜 보수 장성철. 진짜 보수 진보잖아, 진보. 예. 진짜 무슨 진보네? 그 예전에 이미 그래서 진짜 보수니까 진보여서. 이게 무슨 소리냐? 어제 오늘 아침 기사가 난 거예요. 기사 제목: 이 사람 보수 맞나? 패널 누구길래 방송사의 공정성 따진여 이러면서 오늘 20일 오늘 아마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각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패널을 공정하게 써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직 저희는 받지 못했어요. 이제 22일이 오늘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냐? 이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도 여권 패널로 분류돼서 여야 패널 모두가 현 정부와 여당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국민의힘 미디어국 보고 있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이가 장땡땡 공론센터 소장이다. 장 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주류인 친윤계에 비판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프로그램 패널 분석 자료를 보고받고 왜 이 사람이 보수 패널로 분류되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곧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육모방망이가 장성철 소장을 향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근데 네. 각 방송사에 보내는 공문에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다는데요. 왜냐하면 기사 다 내놓고 뭘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아요. 아니 작진 실명을 언급할 경우 그 패널을 출연 배제하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뭐 지금 뭐 그냥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고 했기 때문에 테디님 제 얘기 그냥 그만하시고요. 우리 아이템으로 넘어가요. 그럴까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아이템 아니에요? 최고의 아이템. 저희는 공정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권이든 아닌 것 같은 장성철 소장이지만 우리 또 민주당 쪽을 대변하시는 분은 김상일. 제가 이게 조국 그렇죠. 사태 때 우리 당에 모 의원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리스트. 이 사람들만 출연시키고 이 사람 외에는 민주당 아니니까 출연시키지 마. 거기에 대상이 저였죠. 그러니까 민주당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조국 전 장관에게도 비판적이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이재명 거예요. 대표에게도 비판적인. 아니,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것 자체가 좀 우습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성향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게 뭐 방송국의 각각의 기조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부르는 거지만은, 근데 그 성향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나는 게 있고 첫 번째고 아, 그다음 그러네. 두 번째는 대표가 이런 말 하는 거가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는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쭉 보면 아이 대표의 뜻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 이제 저랑 이름 해도 비슷한 분? 예, 뒤집어 쓰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한가해 보여. 근데 제가 하나 제 변명하자면 방송사들의 편파적인 그 아이템 선정이 문제다. 제 탓이 아니라 작가와 PD 분들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아이템도 보면 언론 폄훼입니까 지금 뭐 이거? 다 여당 뭐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박지원을 향한 기대와 우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있다. 아니, 그거를 근데 하나 좀 이재명 말씀을 대표 드리고. 관련된 수사 소식이 기사가 별로 안 나가지고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형평성을 기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아이템이 없다라는 거고 네. 제가 노조랑 이재명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쇼츠로 안 만들어져요. 그냥 여당 비판하는 것만 쇼츠로 만들어져서. 아니, 근데 제가 권력을 변명을 좀 가진 할게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특정인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뭐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성철 소장이 친윤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맞고 반대로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이재명 대표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태권 실장 얘기하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아닐 수는 있는데 장성철 소장은 신한국당 공채 일기 그럼요. 당연히 오래 있었습니다. 96년부터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는 25년인가요? 책임당원하신 지가? 한 20년 됐죠. 20년 넘으신 네, 각자 소속된 김상현 평론가 민주당,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당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분이다. 그렇죠. 옛날부터 저는 1,000원만 내지 않았어요. 당비도 많이 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김혜진님. 그래서 이 방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 내가 말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아, 네 번째 탑. 너무 멋있는 말했어 내가 오늘. 세 분 늘 응원해요. 더더욱 칼을 갈아 날카롭게 비판해 주세요 하셨고 3590님. 쓴소리 말고 무조건 옹호해달라는 건 내로는 한번 하자는 거죠 하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근데 왜냐면 쇼츠는 이게 만들어질 것 같다. 지금 얘기하는 느낌. 이태원 국조특위 얘기 해보죠. 어제 첫 번째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 장 소장. 네. 그래도 여당이 좀 늦게 들어갔지만 지금으로 들어간 거 좀 다행이에요. 아, 그럼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잘 하셨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적인 참사에 대해서 함께 진상규명하고 대안 마련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이 그냥 국정조사 기간 연장 때문에 정쟁으로 뭐 또다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족들 얘기 충분히 들으시고요. 또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현장 조사고 예를 들어서 뭐 기관 보고 받을 때 뭐 경찰 보고 받고 뭐 이럴 때는 아마 모르긴 모르도 여야가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기관 조사 대상이 뭐 행안부로 가고 네. 국정상황실로 가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제 뭐 장관, 실장 이런 사람을 출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여야의 충돌이 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실에 충실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면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어떤 일이 뭐 어떤 것들이 준비됐어야 되는데 왜 준비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에 뭐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거는 뭐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뭐 사실을 근거로 하면 싸울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윤 차자가 그런 얘기 하셨다며요. 저 사전 인터뷰 때. 이거 저 뭐냐 야당의 시가 아니긴 한데 국조란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부담이 지금 있다. 이제 김상희 선배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이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이 뭔가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하면 거기서 정부가 해명하게 해야 되고 또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해야 되고 여당이 선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 가지고 있다고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도하지 못하고 막 고함이나 지르고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 뭐 국조 해봤자 나올 거 없네라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조 관련해서 가지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하나씩만 정치권에 문제 일으킨 것들 여야 하나씩. 야당이 일으킨 문제는 누구한테 장소정 정한테 물어볼게요. 네, 김상현 평론도 김상현 물어보면 평론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저는 합시다.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아니 야당이 일으킨 야당 신현영 의원. 야, 이 신영영 의원이 요 국조특위위원직 내려놨고 요 구급차 탑승 문제 뭐 일각 저 조선일보에서는 콜택시로 썼냐 뭐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설에서 그렇죠.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인 비극을 본인의 의정 활동에 활용하려는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제일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 게 어디라고 보는 중? 저는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나를 좀 데리러 와 닥터카 명지병원에 요청을 해서 나 좀 데리고 가. 그 요청한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남편을 거기에 태워서 또 본인이 거기서 참사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상에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잘못됐다. 이거는 다른 변명하지 말고 신현영 의원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의원직은 사퇴는 하긴 했던데. 근데 국조위원 사퇴를 했고 의원직은 사퇴를 아니야, 하는 거죠. 국조위원직 예, 얘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 문제. 저 김상현 평론가, 네. 요 김상훈 의원하고 김민아 의원, 요 좀 황당한 발언들이 좀 있었고, 네, 김민아 의원은 창원시 의원입니다. 네, 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이제 현역 의원이고, 한덕수 총리가 그 유족들 만나러 갔다가 유족들이 항의하니까 네. 한 30초에서 5분. 네. 언론사마다 기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데 네, 5분 네. 안팎 있고 바로 나와가지고 무단횡단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죠.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하다. 일단 좀 가슴이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 공감 능력이 있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조금 더 보듬어주고 조금 더 들어주고 뭐 할 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어떤 모습과 말과 행동을 좀 표현해주고 그랬다면 이런 일 없지 않겠어요? 그냥 내 가족이 그랬다면 내 가족이 저 장소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실장, 난 진짜 궁금한 게요. 내가 국회의원 안 해보고 장관 총리 안 해봐서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유족들이 가면 당연히 왜 왔어 뭐 대통령이 해야 사과해야지 정부 입장 이러실 거 항의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가란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언론에 혼날 거 뻔히 알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김광희 거고. 선배가 이야기하신 건 인간의 이제 뭐 도리나 이런 부분이라면은 지금 이제 앵커가 이야기한 건 조금 뭐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만 더 해요. 신영현 형도 네. 뭐 본인이 의사 출신이니까 아마 도와주고 가서 도우려는 마음이 신영현 없었던 거 의원은 아니에요? 이게 안 네. 모를 줄 알았겠죠. 근데 남들이 가서 사진 찍고 15분 만에 딱 갔다. 장관 관용차 타고.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 될 수 있다는 거 생각 못 그러니까 했어요. 의원들이 착각을 해요. 모른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신의 의원은 거죠. 그런 생각이 아직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추측이지만은 남들은 다 집에 있고 한데 여기서 남들이랑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복지위원 나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열심히 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욕 먹는 게 이제 억울하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제가 이분을 이렇게 10한 몇 년 전에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5년 전 16년 전에 총리 했을 때 제가 기자로서 봤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정말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기름장어 뭐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보다 한 급 위다. 뭐 그런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을 떠나가 되게 노련하고 욕먹을 일을 피해나가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그 좀 노쇠한 것 같아요. 노회한 게 아니라 노쇠한 것 같다.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좀 만사가 이제 좀 심드렁하고 그냥 이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런 거. 확실히 친한 거 맞나 보네요. 단어를 총리직에 굉장히 관심이 가려 없는 것 쓰시네. 같아요. 총기가 떨어진 건데. 총리직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노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뭐 그냥 뭐 할 수 있겠나라는 큰 관심 생각도 없어 들고. 보인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좀 자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의원 뭐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예를 들면 네. 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그렇고 뭐 이거 보도되고 이러면은 욕 먹을 수도 있는 일들을 그냥 근데 하는 김상원 거예요. 의원 문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는 네.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를 받을 거예요. 네. 그분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내년에 내가 다시 어디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야 돼. 네. 그러려면 내가 의사로서 전문적이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거 홍보해야지. 그런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0년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데 원래 예전에 보면 10년 업무 보고는 이렇게 뭐 장관들이나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자리였는데 국민도 참석하는 방식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민 보고회였나? 국민경제점검회인가? 예.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 형식을 차용하는 것 같은데 네. 장 소장. 네. 이 국민 참여가 계속 확대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속 국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많이 나서 그거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일단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국정 운영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네. 이러한 일들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나쁘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근데 예전에 하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청년들과 이제 노사개혁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얼마 전에 행사를 치렀잖아요. 명빈가를 했던. 네. 네. 근데 이제 캠프에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 당에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 네. 그 청년 200명만 좀 불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다수의 일반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청년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자꾸 왜소와 축소화되는 것은 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년 업무 보고에 장차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참여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소통은 맞는 거죠. 장소영 말씀대로 네. 도 스태핑을 안 하니까 네. 그럼 대신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총량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인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통령 요새 지지율도 좀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자신감?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 사람이 지지율 낮고 그럼 또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근데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발언에 힘도 실리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일방향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원사이드 그리고 뭐 다 골고루 모으라고 해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대통령 보고 싶어하고 뭐 좋은 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지. 욕하러 그거 대통령 만나 나 욕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게 참석하는 사람이 일반 뭐 국민이 얼마나 힘들지.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쓴소리를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획이 너무 과도해서 배제가 되면 저는 그게 좀 아까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기획을 많이 하면 만약에 기획이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자신감이 없고 뭔가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획하는 모습으로 이게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장성철 소장이 말한 것처럼 이해관계자 중에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좀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좀 경청해주고 그걸 진지하게 듣고 대안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더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국민들 어쨌든 참여해서 업무 보고 받는 것까지는 뭐 소통의 모습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신년 기자회견을 좀 안 하는 거를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검토하고 있다. 뭐 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이 세 분 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제일 많이 해보셨던 분이 윤태곤 많이 해봤죠. 네. 네. 질문 실장이기 해보고 때문에 뭐. 광고 듣고 윤태곤 실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윤 실장 신년 기자회견 몇 번 했었어요? 참여정부 대통령 한 4번 한 것 같아요. 4년이니까 네. 1년이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다닐 때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 할 적에는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네.
회견이 되게 많아가지고 특별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게 오히려 다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원래 말하는 걸 예.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하지만 그런 건 있죠. 우리도 뭐 집에서도 다 가정에서 뭐 아버지가 올해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버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족 뭐 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하자. 요즘은 잘 안 그러나? 옛날엔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하세요 혹시? 저는 제 애가 7살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직 7살짜리 안 앉혀놓고? 통하죠. 안 통하죠. 회사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뭐 신문식 같은 게 있고 그런 식의 느낌인 거잖아요. 기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자리니까 그만큼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이거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식은 거예요. 있었죠.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모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 2, 30분 돼요. 네. 그게 이제 참 청와대 많은 참모들과 내각에서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네. 기사는 다 이제 질의응답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칩시다. 전당대 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다 일면이 대통령 뭐 전대를 뭐 그렇게 되니까 그 불리한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 발언만 하고 질문 안 받고 내일은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반적인 총량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한다면은 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건데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이런 것들 뭐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한번 띄워보는 것 같아요. 신년 기자회견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띄워보고 반응을 보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해야지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아니 왜냐면 반응을 본다면 네. 반응은 안 좋죠. 안 좋죠. 왜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언론사 사설에도 다 그냥 네. 신년 기자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편한 건 다 피해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독선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균형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균형을 잃은 지도자 뭐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위험한 게 균형을 잃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한 일이 있어. 성과가 있어. 그러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합니까? 똑같은 이유로 안 한 거겠죠. 네. 야 이거 좋아 이거 분위기 좋은데 자 이제 좀 분발하고 있죠. 분발하고 있어. 설 선물이 올 이번 설 선물은 발송이 끝났으니까 끝났어요. 다음 네, 추석 끝났- 선물 내년 추석 선물을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저 이거 이제 이 얘기 좀 하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닌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통령 머릿속에 제일 많이 딱 차지하고 있는 단어는 이건 것 같아요. 노조. 왜냐하면 대통령이 3대 개혁했는데 얘기했는데 연금 노동 교육이에요. 3대 부패가 관료 노조 관료 기업이에요. 교집합이 노조잖아. 근데 어제 노조 부패 척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윤 실장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확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게 배경은 이제 뭐라고요? 뭐 매 정권마다 뭐 아이템이라고 할까? 아이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네거티브 아이템이 있고 포지티브 아이템이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에서 생각할 때 여당도 그렇고 이 노조 문제는 네거티브 아이템과 포지티브 아이템이 딱 겹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척결과 개혁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반응도 나쁘지 않으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지.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 뛰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도 그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뭐 과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힘을 싣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노조 탄압이라는 게 과거처럼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은 뭐 물리력을 위한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타났어요. 다행인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위 문화라는 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권력 쪽이든 이제 시위하는 쪽이든 발전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자칫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아마 지금의 좋은 평가 같은 것도 그 개혁 네거티브 쪽도 포지티브 쪽도 잘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조 개혁하고 연금 개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다 찬성하고 응원하고 박수 칠 거예요. 노조 개혁은 민주총이나 한노총의 반발이죠. 근데 이제 노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 강성 노조, 귀족 노조, 정치 편향적인 노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권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귀족 노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아자동차 화성 그 전기차 공장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볼 수 있듯이 노조가 이거 안 돼. 공장 설립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기업가가 기업을 할 수 없거든요.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가도 기업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개혁이 필요한 부분 같다. 그래서 박수를 받는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장 소장 이제 뭐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노조 특히 민주총 중심으로 강성 노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개혁이라고 그래야 되나 손을 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고 싶은 욕구들은 있었잖아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전 정도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노총에 대한 거부감이 그 젊은 층에서도 있어서 MZ세대들이 새로운 제3노조, 제4노조를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도 거의 파업 같은 경우도 젊은 노조원들이 이거 파업 왜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업이 결국에는 무산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조들 사이에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좀 분리되는 그러한 생각과 신조자는 판단이 다르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상일 평론가는 대통령의 이 노조에 대한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뭐 하나 되는 거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네. 하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꽂히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왜냐하면 시작을 선언하긴 쉬워요. 근데 일을 진행시키고 성과를 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개혁 과정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시작을 선언했을 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어젠다를 세팅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이냐. 그러면 공론회장을 만들어야죠. 그게 귀찮아도. 그러니까 귀찮은 과정을 없애고 그냥 결론에 도달하려고 쉽게 가려고. 그러면 아까 윤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힘을 동원하는 것. 근데 그렇게 가면 이게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걸 못해서 군사정권이 그걸 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보면 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네. 그래요. 우리 사회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선택과 실행의 문제인 거지. 그렇지 사실. 사실 뭐 우리가 뭐 연금 개혁이니 뭐니 뭐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맞죠. A안, B안, C안, D안 쫙 나와 있단 있어.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전문가들 진보든 보수든 약간 뜻도 많이 모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의 벽이라든지 기득권의 벽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율이 낮은 게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히는 면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알겠-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조를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야당과 이런 상태면 법을 바꿔서 노조를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이거 봐 이렇게 편파적이라니까. 거의 시간 다 돼서 박지원 민주당 얘기하잖아요. 아니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전대 룰 개정 김장연대 이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네. 장 소장 당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신한국당 071기. 네. 이번에 전대 룰 개정. 네. 뭐 당원 100% 하는 거는 예상은 다 됐던 거고. 근데 갑자기 결선 투표가 튀어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 결선 투표 하겠다라고 아마 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이것이 결국에는 유승민 어떻게 1등 나오면 네. 아유 그러면 결선 투표해서 네. 친윤 당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결선 가서 유승민 당대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과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이 결선 투표를 마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의원한테 안 좋게 작용해요?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되면 어떡하지? 여론조사상 어쨌든 좀 잘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안 되도록 하는 이중 삼중 장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룰 개정은 역시 친윤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기존 룰대로 해도 유승민 의원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유승민 키워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승민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한다 그런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괜찮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좀 뭐 위기 상황이 오면은 곧바로 그냥 국민들 인식 속에는 대안은 유승민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놔둬도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이분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될까? 과연? 오늘도 뭐 신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당원의 구조 변화라든지 그다음 수도권하고 이제 영남권 당원의 이제 비중 변화 같은 게 그 많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당원이 지금 거의 100만 명 육박하는데 당비 1,000원만 넣으면 투표할 수 있어서 2030하고 수도권이 많이 들어와서 이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내용이었어. 안 해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원이 어떨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네.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를 보고서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건데 저는 꼭 이렇게 이분 그리고 결국은 숫자가 늘어나면은 뭐랄까 통제나 기획은 원래 잘 안 돼요. 숫자가 작으면은 원내대표 경선이다 이러면은 야 누구 알지 뭐 이게 되는데 그리고 또 대의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당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ARS 모바일 투표 이거 없애고 그냥 현장 투표로만 하자 그런 얘기가 100만 명을 현장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안 투표율을 오고 떨어뜨려서 자기 이제 편만 불러 모으는 거죠. 예전처럼 이제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무리지. 그렇게 현장 투표만 하는 걸로 무리를 계속 또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몇명 아이디어 아니에요? 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거의 뭐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100만 명의 당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진석 위원장이 우리 당원이 100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심이 민심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대1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원래는 대략 2주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그런 룰이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인데 100대 빵으로 해버렸는데 그분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또 육모방망이가 또 우리 장소장 향해서 죄송합니다. 가짜 보수 장소장 향해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 소장 제일 국민의힘 상황을 많이 보시니까 전당대회 룰이 이렇게 변경되면 누가 제일 유리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제일 유리해 보여요. 만약에 출마하면? 그렇죠. 뭐 어제도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제일 높게 나왔고 또한 현재 당대표로 오르내리는 분 중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에 있던 분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어요.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이제 뭐 울산시장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당을 지켜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 신인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원들만 이렇게 뽑으니까 그런 캠페인도 할 수 있다고. 나경원 의원이 친윤이에요? 친윤 호소인. 친윤 호소인. 네. 이제 호소인의 전성시대. 범친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범친윤? 근데 지금 저좀 저쪽은 불러주세요. 범친윤이 아니라 성골 친윤을 고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산이요? 뭐 그건 알수 없죠. 진윤. 근데 저는 뭐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대통령 친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은 내가 지지한 당원이지만은 대통령 누구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런 식의 판단도 있을 거고 이게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지금 생각하는 거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말 이제 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이준석 돌풍 같은 게 있었듯이 그때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기도 한 건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 실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소위 김장연대.
그럼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서로 뭐를 노리는 걸까? 김장윤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당권과 실권 뭐 그렇게 당권과 실권. 이야기하나? 뭐 그렇게는 하는데 그럼 김기현 의원이 장 의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심? 대통령의 뜻에 대한 시그널인 거겠죠. 네. 장제원 의원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대통령이 이제 뭐 내심이 어떻든지 간에 직접 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 장제원 의원이 옆에 있으면은 네. 야 봐. 다 알겠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장제원 의원의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그럼 장제원 의원은 왜 하필이면 김기현 의원이에요? 예전에 후보 단일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랑도 가까웠고 나경원 의원의 사이 안 좋은가? 난 그건 몰라가지고. 만만하니까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형제라며. 그 왜 그런 거야? 아 지금 뭔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네. 저희 아니 괜찮아. 어차피 버린 몸이야. 선주자가 아니다. 뭐 이런. 네. 거. 만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기현 그러니까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표현의 강도가 지금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잖아요. 세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근데 내가 도와주면 네.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내가 김기현 당대표 체제 하에서 네. 나의 지분은 극대화할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2024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싶으면 사무총장 해야 되는데 네. 김기현 의원은 나 사무총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줄 것 같고 네. 나 원내대표 할래요. 그러면 그래요. 원내대표 밀어드릴게요.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만만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좀 다른 얘기도 좀 들리는데 뭐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지지하기로 결심을 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 쪽도 아직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럼 그래서 그 얘기한 건가? 네? 결혼을 하려면 만났다고 어떻게 바로 결혼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해야지.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한테는. 뭐요? 하나는 용산의 의중이 좀 더 정확히 그렇지. 확정되는 것. 네. 그걸 확인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 하나는 입장에서?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본인이 밀 후보가 당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지지율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 속에 이제 어떤 균형점이 형성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밀어준다 싶은 사람은 항상 이런 될 만한 놈을 밀어야지. 네. 인 거고 밀어줌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힘든데 네가 나를 밀어주면 나 될 것 같아. 라는 것에서 이제 뭔가 균형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일단은 윤심의 대변자라는 바로미터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손 잡는 순간 그 윤 대통령이 이뻐하는 당대표 후보 다른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내년 1월달 설 전에 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만약 그만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다면 윤심은 거기에 당대표 후보에 대한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설 전까지는 장제원 의원이 쉽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양다리 삼다리 오징어 다리. 알겠습니다. 저 드디어? 얘기해 볼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 민주당 20년 책임당원. 네.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하니까 민주당 네. 책임당원으로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까? 아니면은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왜 그렇죠? 아니 우리 진보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에요. 네? 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그 우리 윤태권 실장이 얘기했지만 당이 노쇠해지고 꼰대 정당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환영할 일이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거라도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현상이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는 원로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어떤 모델로서 남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SNS에 그런 거 썼는데 이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강의 옛날 물결이 와가지고 뒷물결을 밀어내는 영유야, 영유? 거꾸로 가는. 그럼 이게 둘 다 문제죠. 그러면 이게
앞물결이 똑바로 못하니까 옛물결이 와가지고 네.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앞물결이 똑바로 못한다고 해서 옛물결이 오면은 앞물결은 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화력도 강하고 네. 스피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볼 건데 이재명 대표 이상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총선까지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은 지금 뭐 전남에는 이제 박지원 전 원장 나간다 그러지 전북에는 이제 정동영 전 의장 나간다고 그러지 광주에는 천정배 전 장관 나간다 그러지 와. 광주 전남 전북 딱 세 분 정말 와우. 국민의힘 좋아할 거예요. 세 분이 거의 호남에서 당선은 되겠지만 전반적인 뭐 그런 식으로 판에- 공천까지 받는다면 만약에 공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의 지위가 그렇게 굳건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전에 정치적인 맹주들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말 개혁 공천을 할 수가 있을지 네. 아니면 과거 인물들과 손 잡아서 자신의 위치를 좀 공고할지 그건 선택의 영역인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거의 지도자의 모습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 게 보세요. 지금 현재의 정권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20%대까지 지지율이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어요. 하나는 추세가 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두 개는 잘하는 거 있어요. 어쨌든 하나도 없다. 근데 네. 그거는 지금 야당 지도부의 책임이에요. 네. 아니 저렇게 못하는 걸 반사액도 못 보고 다시 반등 추세로 돌았을 때까지 놔두고 있다? 그럼 지금 야당 지도부가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대안을 내놓든지. 모르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탑 오브 탑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